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사친구입니다. 23년도 1회 2과목 기출풀이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의 각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은 그 셀에 들어간 값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원화로 보여주거나 날짜처럼 보여주는 등 이런 것들이 전부 표시 형식 덕분이에요. 일반 서식은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라고 했는데, 일반 표시 형식은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입력한 그대로를 보여주는 기본 형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엑셀이 특별한 서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적당히 보여주는 모드예요. 예를 들어서 1000을 입력하면 그냥 1000이라고 나오고 2025-0325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날짜로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 서식을 지정한다는 설명은 틀렸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입니다. 2번 숫자 서식은 일반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엑셀에서 숫자 서식은 뭐냐면 숫자를 소수점, 음수, 천단위 구분기호 등으로 더 정확하고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반대로 아까 말한 일반 서식은 그냥 엑셀이 알아서 보여주는 거고, 숫자 서식은 사용자가 숫자를 어떻게 보여줄지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회계 서식은 통화 기호와 소수점에 맞추어 열을 정렬하는 데 사용된다. 엑셀에서 회계 서식은 숫자의 돈 관련 형식, 그러니까 통화 관련 형식을 적용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특히 회계 보고서나 가계부처럼 숫자를 깔끔하게 정렬해서 보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통화 기호와 소수점 자리가 엉망으로 정렬돼 있으면 보기 불편하겠죠. 그런데 회계 서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모든 셀의 통화 기호와 소수점이 일렬로 딱 맞춰져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보기도 맞는 설명이에요. 4번 기타 서식은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형식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엑셀의 기타 서식은 말 그대로 특정한 형식을 갖는 숫자나 문자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서식입니다. 그런데 이 서식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형식들을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번호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냥 5자리 숫자로 표시해주고, 전화번호가 1, 2, 3, 4, 010,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으면 01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자동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하이픈이나 띄어쓰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차트는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 매출을 표시한 것이다. 이때 사용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 차트를 보면 막대 그래프 위에 기울어진 직선 하나가 추가로 그려져 있죠. 이 선을 엑셀에서는 추세선이라고 하는데요. 추세선은 차트에 추가해서 데이터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떤 흐름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선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세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보기들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1번 자동합계. 이거는 셀의 값들을 더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오차 막대는 데이터 값의 오차 범위를 보여주는 선이고, 평균 곱하기는 데이터들의 평균 값을 계산하는 거고, 차트에 평균선이 나타난 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추세선입니다. 23번 다음 중 매크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먼저 엑셀 매크로 이름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공백, 띄어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특수문자는 언더스코어만 사용 가능하고 한글도 사용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영문을 권장합니다. 예약어, 그러니까 엑셀에서 미리 쓰는 명령어는 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각 보기 하나씩 보면서 이유를 확인해 봅시다. 1번 매크로 2024 한글과 숫자 조합이고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매출 분석도 한글만 사용했고 공백이나 특수 문자가 없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2024년 목표. 이거는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4번 분석 언더스코어 1. 한글과 언더스코어 숫자 조합은 매크로 이름 규칙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매크로 이름은 문자로 시작하고 공백은 안 되고 언더스코어는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24번 엑셀의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빠른 채우기 기능의 바로가기 키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빠른 채우기는 엑셀에서 예시를 하나 입력하면 나머지 셀도 자동으로 같은 패턴으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열에 홍길동, 이순신, 김철수 이렇게 이름이 있고 B열에 홍을 먼저 입력하면 빠른 채우기는 나머지도 자동으로 이, 김이라고 성만 뽑아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실행하는 단축키는 1번 컨트롤 E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컨트롤 F, 찾기 기능, 컨트롤 T, 표 만들기 기능, 컨트롤 시프트 L, 자동 필터 적용 기능이에요. 25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행렬 머리글 항목은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엑셀을 열면 맨 위와 맨 왼쪽에 늘 따라다니는 A, B, C, 1, 2, 3 이런 문자와 숫자가 행렬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A, B, C, D 열 위쪽에 있는 알파벳은 열머리글이라고 하고 1, 2, 3 이런 숫자가 맨 왼쪽에 있는데 이게 행머리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행렬머리글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있는 행렬머리글 항목은 무슨 기능이냐? 이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 엑셀 시트에서 보이던 ABC, 1, 2, 3 이런 머리글들이 인쇄물에도 같이 출력됩니다. 체크를 끄면 이런 머리글은 인쇄되지가 않습니다. 이 항목은 머리글을 인쇄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기능으로 보기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인쇄 제목 항목을 이용하면 특정 부분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다. 엑셀에서 표가 너무 길어지면 인쇄할 때 여러 페이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페이지가 넘어가면 첫 번째 행, 제목행이 사라져서 무슨 데이터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쇄 제목 기능을 쓰면 예를 들어서 첫 줄이 상품명 수량 단가라고 돼 있다면 인쇄할 때마다 모든 페이지에 그 줄이 반복해서 나오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면 작업 시트의 셀 구분선이 인쇄되지 않는다. 엑셀에서는 셀 사이에 얇은 회색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눈금선입니다. 근데 이 눈금선은 기본적으로 인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트 탭에서 눈금선 인쇄 옵션에 체크를 하면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면 다시 인쇄되지 않게 돼요. 설명에서 체크 표시하면 인쇄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체크 표시를 하면 인쇄가 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메모 항목에서 없음을 선택하면 셀에 메모가 있어도 인쇄되지 않는다. 엑셀에서 셀에 마우스를 대면 말풍선처럼 메모가 뜨는 게 있어요. 이런 메모는 인쇄할 수도 있고 인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 탭에서 메모 항목을 보면 없음, 시트 끝에 모두 인쇄, 해당 셀에 표시된 대로 인쇄라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없음을 선택하면 메모가 인쇄되지 않는다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26번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A1에서 B2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B4셀까지 드래그 했을 때 A4에서 B4 영역의 값수로 옳은 것은 이번 문제에서는 엑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엑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면 엑셀이 선택된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값을 채우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텍스트와 숫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 엑셀은 규칙을 찾아서 자동으로 값을 증가시키거나 반복하는 방식으로 채웁니다. 그럼 주어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A1에서 B2 영역에는 A1셀에는 값, B1셀에는 1,
A2에는 을, B2에는 2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1에서 B2를 마우스로 잡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 이걸 보면 플러스 버튼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채우기 핸들입니다. 이 상태로 B4까지 드래그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할 때 위에 패턴을 보고 아래로 반복하거나 규칙을 예측해서 채워줍니다. A열에서 값을 이라는 글자 부분, 이거는 엑셀이 한글 목록 시리즈, 값을 병정 이렇게 인식해서 자동으로 병정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B1과 2에는 1, 2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엑셀이 숫자 증가 패턴이라고 인식해서 계속 더해줍니다. 그래서 B3은 3이 되고 B4는 4가 됩니다. 따라서 A4에서 B4 셀의 값은 정과 4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다음 중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요일로 필터링하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엑셀에서는 요일로 직접 필터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엑셀에 날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날짜를 입력했을 때 엑셀은 이거를 숫자로 저장하고 날짜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요일은 어디서 나올까요? 화요일, 수요일 같은 요일은 날짜 자체에 들어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엑셀에서는 텍스트 함수나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날짜에서 요일을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필터 메뉴에는 요일 기준이 기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설명처럼 날짜 필터 목록에서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해서 필터링 할 수 있다. 이거는 엑셀에 없는 기능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옳은 설명인 이유도 함께 살펴볼게요. 2번, 2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필드 간에는 AND 조건으로 결합하여 필터링 된다. 엑셀에서 자동 필터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A열에는 지역, B열에는 매출이 있다고 해봅시다. A열은 서울, B열은 100 이상으로 각각 필터를 걸면 서울이면서 매출이 100 이상인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각 필드마다 조건을 따로 걸면 그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만 보여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AND 조건입니다. 따라서 여러 필드에 조건을 걸면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해야 한다는 AND 조건으로 결합하여 필터링 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엑셀은 필터를 걸 때 해당 열의 데이터 형식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만약에 어떤 열에 숫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텍스트도 섞여 있으면 엑셀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 형식을 기준으로 필터 메뉴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열에 날짜가 7개, 텍스트가 3개가 있으면 드롭다운 메뉴는 날짜 필터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건 엑셀이 자동으로 데이터 형식을 분석해서 필터 메뉴를 구성해주는 기능이에요. 4번, 검색 상자를 사용해 텍스트와 숫자를 검색할 수 있고 배경 또는 텍스트에 색상 서식이 적용된 경우 셀의 색상을 기준으로 필터링 할 수도 있다. 엑셀의 자동 필터 기능은 요즘 매우 똑똑해서 아래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1번, 검색 상자 기능과 색상 필터 기능이에요. 검색 상자 기능은 필터 드롭다운 안에 있는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텍스트나 숫자 중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만 필터링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검색하면 김철수, 김민지 같은 데이터만 보여줘요. 색상 필터 기능은 셀에 배경색이나 글자색이 들어간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서 셀 색으로 필터, 글꼴 색으로 필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배경 셀만 보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색상 조건으로도 필터링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올바릅니다. 28번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보기 수식을 A3에서 D3 셀에 순서대로 입력하려고 한다. 다음 중 입력된 수식의 결과가 다른 것은? 이번 수식에서는 엑셀의 문자열 함수 left, mid, right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한 결과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각 수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레프트 함수는 지정된 문자열의 왼쪽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B1셀의 값은 의점심이므로 의점심에서 왼쪽부터 2개를 추출하면 의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2셀의 값 심을 이어 붙이면 의점심이 됩니다. 2번 미드 함수는 지정된 위치에서 특정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C1셀의 값은 오늘의 점심이에요. 이 수식에서 오늘의 점심에서 세 번째 글자부터 2개의 글자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의점이 됩니다. 3번 right 함수는 지정된 문자열에서 오른쪽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C1셀의 값 오늘의 점심에서 오른쪽 3개의 문자를 가져오면 의점심이 됩니다. 마지막 4번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C2, D2, E2의 값을 이어붙이는 수식입니다. C2의 값은 의, D2의 값은 점, E2의 값은 심이므로 이어붙이면 의점심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은 2번입니다. 29번 이번 문제는 부분합 계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엑셀의 부분합 기능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분합은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고 각 그룹마다 합계, 평균, 최대값 같은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 매출 데이터가 있으면 지역별로 합계나 평균을 한 줄씩 자동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부분합 기능에서는 어떤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절대 표준 편차라는 함수는 아예 없고 부분합 기능에서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표준 편차는 표본 기준 표준 편차 STDEV 또는 전체 기준 STDEVP 둘 다 부분합에서 사용 가능해요. 최대값 max도 부분합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평균도 당연히 사용 가능해요. 30번 다음 표는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각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표이다.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보기 위해서 다음 중 어떤 차트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문제에서 전체 매출에서 각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싶을 때 어떤 차트가 가장 적절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막대형 차트는 수치 비교는 잘 보여주지만 전체 대비 비율은 한눈에 보기 어려워요. 주식형 차트는 이거는 주가처럼 변동폭, 최고값에서 최저값을 보여줄 때 쓰는 특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원형 차트, 전체 중에서 각 항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비교할 때는 원형 차트가 가장 정확하고 보기 쉬운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하나의 원을 100%로 보고 그 안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이 100이라면 가전제품이 25%, 가구가 15%, 식품이 30%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딱 좋은 차트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 이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표면형 차트는 지형의 높낮이 같은 3차원적인 변화나 연속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때 쓰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31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엑셀에서 매크로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을 엑셀이 그대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자동으로 똑같이 반복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셀에 색칠하기, 정렬하기, 글자 크기 바꾸기 이 순서대로 녹화하듯이 기록해두고 한 번의 클릭으로 이 과정을 다시 실행할 수 있어요. 1번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한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영문자나 한글로 시작해야 합니다. 2번 매크로는 반복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작업 과정을 기록하였다가 그대로 재생하는 기능이다.
이거는 매크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한 번 기록된 매크로는 수정하여 편집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이유는 매크로는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크로는 VBA 코드로 기록되는데 엑셀의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이거를 열면 그 매크로 코드를 직접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한 번 만들고 나서도 얼마든지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 공백은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언더스코어 이런 걸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스코어를 쓴 매출 언더스코어 정리 이거는 쓸 수 있고 매출 띄우고 정리 이거는 쓸 수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데이터 유효성 기능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데이터 유효성 기능은 엑셀에서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셀에 1부터 100 사이 숫자만 입력되게 하거나 월, 화, 수 중에서 하나만 고르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때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엑셀이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그 오류 메시지에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은 세 가지 뿐이에요. 먼저 중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입력이 아예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경고,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이대로 계속할래? 하고 물어봅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강제로 계속할 수도 있어요. 정보, 그냥 알려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값이어도 그냥 알려만 주고 입력은 허용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확인은 메시지 스타일이 아니에요. 엑셀의 유효성 검사에서는 확인이라는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는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한다. 채우기 핸들에서 숫자와 문자의 차이는 만약에 셀에 숫자 1, 2를 드래그하면 3, 4, 5처럼 규칙을 찾아서 자동 증가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문자 하나만 입력한 경우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엑셀은 그냥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복사를 합니다. 따라서 채우기 핸들은 숫자일 때는 규칙을 만들어서 증가시켜주고 문자일 때는 그 규칙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에요. 2번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 감소하며 자동 입력된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예시 1번 증가하는 숫자 A1셀에 1을 입력하고 A2셀에 3을 입력하고 이제 A1, 2를 둘 다 선택한 뒤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엑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다음에 3, 두 숫자의 차이는 2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5, 7, 9 이런 식으로 플러스 2씩 증가시키면서 자동 채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A1셀에 1을 입력하고 A2셀에 3을 입력하고 이 둘을 드래그 한 뒤에 플러스 버튼이 나왔을 때 채우기 핸들이라 했었죠?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그러면 결과는 5, 7, 9, 11 이런 식으로 2씩 증가하게 되죠? 두 번째, 예시 2번 감소하는 숫자. A1에는 10, A2에는 7. 차이는 마이너스 3이죠? 이래서 아래로 드래그 하면 마이너스 3을 빼서 4, 1,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해보면 A1에는 10을 넣고 A2에는 7 그리고 선택한 뒤에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계속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은 왜 이렇게 해줄까요? 엑셀은 두 개의 셀을 보면 그 차이를 보고 규칙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음 셀들을 자동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설명처럼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 감소하며 자동 입력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일정 범위 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Shift 엔터를 누른다. 엑셀에서 여러 셀에 같은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때는 Shift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진짜 방법은 뭐냐면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먼저 셀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하고 그 상태에서 아무 셀에 합격이라고 입력한 뒤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선택된 모든 셀에 합격이 한꺼번에 입력됩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방법이에요. Shift 엔터는 셀 편집을 마치고 위쪽 셀로 이동하는 단축키이므로 여러 셀에 입력하는 기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될 수 있다. 엑셀에는 기본적으로 연속 채우기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1월, 2월, 3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은 엑셀이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목록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서 1, 부서 2, 부서 3 이런 걸 자기가 등록해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등록한 순서대로 반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만 포함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텍스트나 텍스트 플러스 숫자 조합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엑셀은 사용자 지정 목록을 문자열 목록으로 저장하고 그 순서를 기억해서 반복하는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숫자만 있는 값은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이 그걸 숫자 규칙으로 인식해서 따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문자나 문자 숫자 조합만 저장할 수 있고 순수한 숫자 1, 2, 3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4번 보기의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34번 다음 중 아래의 고급 필터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급 필터에서는 같은 행의 조건이 입력되면 AND 조건으로 모두 만족해야 되고 다른 행에 입력되면 OR 조건으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주어진 표를 보면 수학이 90점 이상, 과학이 85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같은 행에 적혀 있고 총점이 180 이상이라는 조건은 다른 행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수학이 90 이상이거나 과학이 85 이상이거나 총점이 180 이상인 경우 이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 오화 조건이 해당되는데 1번 보기에서는 수학, 과학 총점이 모두 OR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에요. 2번 수학이 90점 이상이면서 과학이 85 이상이면서 총점이 180 이상인 경우 이면서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AND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보기에서는 수학, 과학 총점이 모두 AND 조건으로 연결되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3번 수학이 90 이상이면서 과학이 85 이상이거나 총점이 180 이상인 경우 이 조건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표를 보면 수학, 과학은 같은 행에 적혀 있기 때문에 AND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총점은 다른 행에 있으니까 OR 조건이에요. 따라서 수학이 90 이상이면서 과학이 85 이상 이까지가 AND 그 뒤에 이거나가 나오니까 총점이 180 이상인 경우 이게 OR 조건이 됩니다. 4번 수학이 90 이상이거나 과학이 85 이상이면서 총점이 180 이상인 경우 이거는 수학이 90점 이상, 과학이 85 이상이 OR로 묶이고 그리고 그 뒤에 총점이 180 이상인 경우 이게 AND로 묶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에요. 35번 다음 중 생산일이 2015년 8월 15일인 제품의 현재까지 경과 일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함수 사용법은 핵심은 날짜끼리 뺄셈을 하는 거고 날짜를 정확히 만드는 함수와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를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함수는 date와 today 이 두 가지예요.
date는 연, 월, 일로 구성되고 날짜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15년 8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today는 오늘 날짜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오늘이 2025년 3월 26일이라면 today는 2025-03-26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어떤 수식을 써야 될까요? 오늘 날짜에서 date 2015 8 15 오늘 날짜에서 2015년 8월 15일을 빼는 거니까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번 day는 며칠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15만 반환합니다. 즉 today 빼기 15 이거는 말이 안 돼요. 2번 이 보기가 정답이죠. 데이트 함수의 기본 구조는 데이트, 연, 월, 일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에서 날짜를 빼니까 경과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번 데이트 함수의 기본 구조는 연, 월, 일인데 데이트 8, 15, 2015 이렇게 했으니까 8이 연도로 들어가고 15가 월로 들어가고 2015가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날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날짜를 만들게 되고 계산도 잘못되므로 틀린 것입니다. 4번 day 함수 안에 날짜 형식이 아니고 그냥 숫자 3개가 들어가 있어서 함수 구조가 틀렸고 day 함수로는 날짜 전체가 아니라 1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날짜에서 2015년 8월 15일을 빼서 정확한 경과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2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차트의 데이터 계열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데이터 계열은 차트에서 같은 유형의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1번 계열 겹치기 수치를 양수로 지정하면 데이터 계열 사이가 벌어진다. 먼저 계열 겹치기가 뭐냐면 막대형 차트에서 막대들이 얼마나 겹쳐지는지를 조절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계열 1과 계열 2의 막대가 나란히 있을지 겹쳐질지 떨어져 있을지를 결정하는 게 계열 겹치기인 것이에요. 숫자 값으로 어떻게 조절하냐면 0은 기본 값이고 막대가 살짝 붙어 있어요. 양수는 막대들이 더 겹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50이면 절반 정도 겹쳐지고 100이면 완전히 겹쳐져서 하나로 보여요. 음수는 막대 사이가 더 벌어집니다. 마이너스 50이면 서로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100이면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설명한 건 틀린 것이에요. 정리하면 양수는 더 겹쳐짐, 0은 기본 상태, 음수는 더 떨어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의 간격을 넓게 또는 좁게 지정할 수 있다. 아까 1번 보기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엑셀에서는 간격 너비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계열 겹치기랑은 약간 반대되는데 간격 너비는 간격 너비 수치를 높이면 막대 사이가 넓어지고 간격 너비 수치를 낮추면 막대 사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막대 사이의 간격을 숫자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3번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 값과 차이가 많이 나거나 데이터 형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보조 세로값 축에 표시할 수 있다. 먼저 보조 세로축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보통 차트에서 세로축은 하나인데 여기에 모든 데이터 계열이 함께 표시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 계열은 값이 1000인데 어떤 건 값이 5 이렇게 너무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큰 값에 맞춰서 축이 설정되기 때문에 작은 값은 차트에 너무 작게 나오거나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보조 세로축이에요. 보조 세로축을 사용하면 한쪽 세로축에는 큰 값 계열을 다른 한쪽 보조축에는 작은 값 계열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크기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기 좋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데이터 형식이 혼합되어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 1에는 매출, 단위가 원이에요.
계열 2에는 판매 수량이고 단위가 개이라고 돼 있으면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축에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이 넣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를 보조축에 넣어서 따로따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값 차이가 큰 경우 또는 데이터 형식,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하나 이상의 계열을 보조 세로축에 표시하면 훨씬 보기가 좋고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4번, 보조축에 그려지는 데이터 계열을 구분하기 위해 보조축의 데이터 계열만 선택하여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매출 막대와 방문자 수 막대가 있다고 치고 보조축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냥 똑같은 막대형 차트로 표시하면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럴 때 보조축의 데이터 계열만 차트 종류를 다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매출은 막대형 차트로 표시하고 방문자 수는 꺾은 선형 차트로 바꿔서 표시하면 한눈에 딱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설명은 보조축의 데이터 계열만 따로 골라서 차트 종류를 다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날짜 데이터 입력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 번호로 저장된다. 엑셀에서는 날짜를 그냥 문자처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변환해서 저장합니다. 이 숫자는 엑셀에서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값인데요. 엑셀은 1900년 1월 1일을 1로 정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900년 1월 1일은 1이고 1900년 1월 2일은 2, 1900년 1월 3일은 3,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0년 1월 1일은 36,526, 그리고 2025년 2월 28일은 45,185, 즉 2025년 2월 28일을 엑셀에 입력하면 45,185라는 숫자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셀에서 보는 값은 2025, 02, 28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숫자로 저장되기 때문에 날짜끼리 더하기, 빼기 같은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 번호로 저장된다 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2번을 보면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 점, 하이픈을 사용해서 연, 월, 일을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때 2025 슬래시 0228 이거나 2025.0228 2025-0228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죠.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올바른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입력할 때 이렇게 구분자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1년 번호 형태의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3번은 수식 내에서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엑셀에서 날짜를 수식에 직접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는 if A1셀이 2025-0228이면 맞음 아니면 틀림 이런 수식처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틀린 설명이에요. 4번을 보면 Ctrl Alt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단축키는 Ctrl 세미콜론입니다. 따라서 Alt 키가 포함된 설명은 틀렸습니다. 38번 워크시트의 C4셀에 수식 예를 입력하는 중 달러를 한글 리을로 잘못 입력하였다. 이 경우 C4셀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단 B4셀과 A2셀에는 숫자 200과 50이 입력되어 있다. C4셀에 B4 달러 A2 라는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달러 기호 대신 한글 리을을 잘못 입력했대요. 그러면 엑셀에서는 이 수식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엑셀에서 달러 기호는 절대 참조를 의미하는데 한글 리을은 엑셀에서 인식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즉 B4 리을 A2 이렇게 입력되면 엑셀이 리을 A2를
어떤 정의된 이름이나 함수로 인식하려고 시도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엑셀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의 네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확인해 볼게요. 샵 NA 오류는 해당 값을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VLOOKUP이나 매치 같은 함수에서 찾으려는 데이터가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이번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널 오류는 잘못된 범위 연산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는 A1, A2처럼 연산자 없이 범위를 지정하거나 A1 플러스 B1, C1 이런 것처럼 잘못된 연산이 포함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밸류 오류는 데이터 유형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더하기 1처럼 숫자가 아닌 값을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부분합은 엑셀에서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나 평균 같은 요약값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를 그룹별로 정리하고 요약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부분합은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값을 계산한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맞는 설명입니다. 서브토탈 함수는 합계, 평균, 개수 등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번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데이터는 그룹화할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부분합을 적용하려면 데이터가 우선 정렬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부서별로 정렬한 후에 부분합을 적용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맞습니다. 3번 항목 및 하위 항목별로 데이터를 요약하며 사용자 지정 계산과 수식을 만들 수도 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분합 기능은 합계나 평균 같은 기본적인 요약만 가능하며 사용자가 직접 수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 매출 합계는 계산할 수 있지만 부서별 매출 증가율 이런 것 같은 사용자 지정 수식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어요. 4번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개요 및 페이지 나누기도 제거된다. 부분합을 제거하면 추가된 요약행과 개요 표시도 함께 삭제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적절한 설명은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다음 성적 등급표에서 각 함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VLOOKUP 함수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VLOOKUP 함수는 이런 형식이고 옵션이 true이면 근사값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값보다는 작아야 하고 그 중에서는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false면 정확한 값만 찾습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1번 이 수식의 결과는 C이다. 65라는 값이 표에 정확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야 합니다. 65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60이죠. 따라서 60점의 등급인 C가 반환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C라고 했으니까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이 수식의 결과는 300이다. 82도 표에 없기 때문에 82보다 가장 가까운 작은 값을 찾아야 합니다. 82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80이므로 80점의 장학금인 300이 반환됩니다. 장학금인 이유는 열 번호가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적 등급표의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인 장학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번을 보면 75도 표에 없기 때문에 75보다 작은 값 중에서 얘네 둘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럼 70이죠. 그리고 2, 등급이니까 70의 등급인 B가 반환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마지막 4번 68도 표에 없기 때문에 68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합니다. 68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60이고
3번 60의 장학금인 100이 반환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200이라고 했어요. 실제 결과는 100이기 때문에 이 보기가 틀렸습니다. 이 과목 20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기사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